다음 달 말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의 추첨제를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 역시 유주택자로 간주가 되니까요. 무주택자 자격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돼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공급계약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자, 9.13 부동산 대책 후에 바뀌는 주택 공급 규칙,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두 분 전문가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서 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도 이제 입법 예고가 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일단 그 교수님께서 좀 간략하게 짚어주십시오. 이 청약제도가 지난 1977년도에 시작됐거든요. 예. 40년 된 그 제도인데요. 지난 12일 날 입법 예고했으니까 이제 40일 동안 공개하고 이후부터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동시에 1순위를 청약으로 경쟁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무주택자만 1순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집이 있으면 일단은 뭐 밀려서 분양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일단 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물론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또는 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전부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 투기과열지구나 또는 뭐 청약과열지구,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데서 추첨제로 입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자의 75%를 무주택자에게 분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도 역시 그 1가구 1주택이나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던 것을 지금은 다시 또 경쟁을 합니다. 예. 바로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공급을 그 첫 접수를 받아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가구 1주택자가 만약에 주택을 당첨이 되면은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 되는데 예. 매도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붙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어길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지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강제로 매각하라는 얘기죠. 예. 사실은 6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예. 한마디로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 중심으로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저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공급 신청제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또는 네. 뭐 1순위에서 2순위 넘어가는 경우에는 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거기에 먼저 분양 받을 사람들 청약을 받아가지고 예. 추첨제로 가는 겁니다. 컴퓨터 추첨제로.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이렇게 줄을 쓰거나 뭐 밤을 새는 일은 필요 없지요. 예. 그 대신 네. 확실하게 무주택자인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굉장히 좋은 그렇죠. 것이고, 네. 뭐 분양권이라도 있는 사람은 진짜 뭐 어떻게 편법을 써보기가 굉장히 일단은 어려운. 1순위는 안 됩니다. 예, 1순위 네. 무조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이제 7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럼 1, 2년도 아니고. 신혼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네, 신혼이 안 사실 되잖아요. 청약제도라는 게, 예. 우리가 이제 선분양제도를 택하고 있잖아요. 예. 주택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이제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이나 중동을 받아서 거기서 탁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이런 제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 전매라는 오류가 나온 거죠. 잘못하면 이제 분양권 전매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잠재기 위해서 청약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점점 강화돼서 주택이 있으면 죄인인지 분양을 못 받게 해놨습니다. 지금 전매 제한 같은 제한 사항이 공급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가 되면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청약 받은 그런 권을 이제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이런 일들도 사라지게 되나요? 불법이죠. 네. 완전히 네. 사라지게 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분양제도에서 지금도 불법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못합니다. 지역마다 달라. 물론 이제 조정 대상 구역 이상에서만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이제 처벌을 받거나 양도세 중과세를 받죠.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사실은 후분양제로 간다고 해서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후분양제로 가게 되면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 선분양제도 이런 복잡한 점이 있지만 예. 후분양제로 가게 되면은 일시에 돈을 다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예. 물론 좋은 점이 이제 하자를 먼저 미리 발견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번 정부가 이렇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꾸면서 청약 제도를 개편한 것은 무주택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그 유주택자들은 분양권 시장에서 거의 이제는 미분양권만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1순위가 안 되니까는요. 예. 다주택자 같은 주택 2개 이상 가지신 분들은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장에서 1주택자 분들이 지금 청약 관련해서 이거 뭐냐 하는 소리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소리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예. 그 작년에 파리 대책하면서 지금 서울 전체가 지금 투기가열지구거든요. 투기가열지구 그렇죠.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 그 청약을 넣을 때요. 그 75%를 가점제를 했던 걸 100%를 가점제로 했어요. 예. 가점제가 뭐냐면은요. 그 세 가지를 봅니다.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 수, 그리고 저축 기간을 봐서요. 점수를 매겨서 이 점수를 합산한 게 토탈 84점이거든요. 예. 만점으로 보고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부터 이제 집을 이제 당첨시켜 주는 겁니다. 예. 근데 무주택 기간 만점이 32점이거든요. 예. 15년 무주택 기간이면 32점이에요. 근데 15년 무주택인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아예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85제곱미터 이하에 그냥 가점에 도전을 못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봤더니 85제곱미터 초과분 같은 경우는요. 예. 50%에 대해서 이제 추첨제를 하기로 했어요. 아, 예. 네, 추첨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비뽑기예요. 그렇죠.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무주택자, 1주택자 놓고 막 흔든 다음에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라도 노려보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정부가 이번에 9.13 대책 발표하면서 그 통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어요. 예. 통을 하나 더 만드는데 거기다가 무주택자만 넣는다. 아, 예. 무주택자 넣고 75%를 무주택자를 먼저 거기서 다 뽑고 거기서 안 뽑힌 사람들이랑 1주택자를 다시 통에 넣고 거기서 뽑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1주택자분들이 지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85제곱미터 초과의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그 가능성들이 생긴 겁니까? 아니요. 남아 있는 겁니까? 1주택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확실하게 줄었어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정부가 발표를 할 때는요. 상자를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서 1주택자만 뽑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무주택자만 뽑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1주택자 분들이 즉각 반응을 다행히 하셨어요. 하셔가지고서 이거를 살짝 방향을 튼 게 지금 75%를 무주택자 통만 뽑고 나머지를 같이 뽑겠다라고 지금 한 겁니다. 자,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는데요. 무주택자 자격 조건이 강화됐는데,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부터 유주택자로 보는 것도 없애버리고 아예 분양만 되면 무조건 네네. 유주택자로 보는 거죠. 네네.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주택으로 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저는 이건 좀 타당한 조처라고 보는 게요. 아까 제가 가점제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 무주택 기간 15년이면 32점 최고로 받고 예.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주하면서부터 주택으로 산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무주택자가 우연히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된 거죠. 예. 당첨이 됐는데 그 당첨된 내용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예. 입주하기 전에 그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팔아버리고 분양권 전매. 그렇죠. 예. 분양권 전매를 하고 그러나서 다시 또 신청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데요. 문제는 계속해서 무주택자 기간이니까 계속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지금 모습이 그러니까요.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개선하겠다고 한 건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교수님 생각도 그런 부분에서는 일치를 그렇죠. 하십니까? 일단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네, 부분들. 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요,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무주택자여서 분양권을 갖고 있는 형태의 그분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다고 보지만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처분 조건도 강해졌잖아요. 네. 이거는 얼마만큼 강화진 겁니까? 지금 6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되니까 사실은 6개월 이내에 주택 매도 못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수도권 지역에 네. 공급 물량이 막 굉장히 많이 공급됐던 곳에 일단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네.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진입하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해당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순위가 일단 안 되니까 분양받기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약에 바늘구멍으로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 6개월 내에 그 집을 처분해야만 팔아야 돼. 안 되면 그 3년 이내 진역형까지도 지금 돼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진역에 3천만 원의 벌금. 그러니까 사실 주택을 6개월 만에 매도한다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얘기지 예. 정상적인 경기 상황에서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가 이렇게 완강한 태도를 취하게 된 이게 거예요? 이제 순수하게 이제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2016년도 통계청의 자료만 봐도요.
무주택자가 한 44.6% 정도 됩니다. 예. 근데 1주택자도 한 40% 되거든요. 예. 근데 이 44.6% 정도 되는 무주택자들을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이 다주택자들이나 또 투기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유주택자 와서 그걸 사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살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프리미엄 받아서 팔게 되니까 그런 투기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짧게 잡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은 투기와 투자를 구분한다 그러면 엄밀히 구분할 수는 없는데 단기 차익을 노리거나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 이거는 투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장기 투자를 하거나 또는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면 이건 투자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부장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빠지는 그런 부류들 세대들을 전부 이제 제외시키려고 정부가 이제 그 주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일주일을 제외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들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이따가 좀 다시 논의를 해보고 이 부분 있잖아요. 주택을 보유한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세칭 말해서 금수저 논란 이런 것들을 그 종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렇죠. 네, 부모는 자녀에게 2, 3억 그냥 증여해 주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전세자금 대주거나 아니면 집해 주는 경우도 많고요. 우선 정부 정책 기조가 순서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들 향해서요. 당신들 주택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내놔라. 이게 첫 번째 같고요. 그 다음은 무주택자랑 1주택자를 놓고 보았을 때 무주택자를 우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떤 정책들은요 보면 전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저는 제가 무주택자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좀 이런 식의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1주택자나 무주택자나 둘 다 주택을 필요로 하는데요. 아침 먹은 1주택자보다는 아침 한 끼도 안 먹은 무주택자한테 우선은 주자라고 지금 좀 불가피하게 지금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나올 만큼 근래 값이 너무 올랐죠. 그래서 앞으로 정책 펼치는 것들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그 주택 보유를 한 사람한테는 안 주겠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신혼부부 중에서 경제적인 여력이 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미리 집을 갖다 한번 이전에 사놨던 분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갖다 하면서 새로운 집을 갖다 이렇게 사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제약을 갖다 주겠다 이런 건데,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 나 집 정말 저 지역에 좀 작은 집 있었는데 좀 큰 집 갖고 수도권 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런 불평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거칠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선은 지금 저희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헬조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부가 이전하는 가장 그 보편적 이벤트가 자녀 결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도구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사실 세법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주위 돌아보면은 부모님들이 집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1, 2억, 뭐 3, 4억씩 해주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사실 그거 증여세 안 내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확실하게 흑수저인 분들부터 어떻게든 좀 구제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자,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것도 좀 굉장히 강화됐다고 지금 봐야 되죠.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면은 청약 가점에서 청약 시장에서 1수지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비 부부나 또는 그 부부가 월 소득이 외벌이인 경우는 600만 원, 맞벌이인 경우는 650만 원 이하에 충족돼야만 또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신혼희망타운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보증금 보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내는데 월 1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도 감당이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소득은 650이라고 제한을 해놓고 둘이 함께 벌어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 희망타운의 지금 현실적인 가격을 좀 따라가기 좀 어려운 그런 조건 아닐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부부 합산 6천, 7천은 대충 넘어가거든요. 다로 맞벌이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15평짜리 분양을 받아도 보통 한 3억 9천서 한 4억 6천 정도 실평수 20평 이내라도 그렇게 그 분양을 하게 되면 보증금 한 1억 5천, 2억을 내고도 월 100만 원씩 감당해서 20년 이상 상환할 사람들은 쉽지 않다고 봐야 돼요. 왜 자녀가 크면 자녀 교육비도 나가거든요. 이게. 전체 그 자기가 벌어들이는 월 수입의 6분의 1 정도를
그 주거에다가 다 그냥 오롯이 그것도 뭐 관리비니 이런 거 말고 월세로 다 그렇죠. 내놓는 이런 상황에서 주거비 어떻게 자체가 한 4분의 1 정도 나간다고 봐야 돼요. 관리비가 예. 보통 아파트가 15평, 20평이면은 30만 원 20만 원, 나오죠. 예. 20만 원 더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이자 내야 되고, 예. 거기다 뭐 아이 양육까지 하게 되면은 정말 집 사서 살림하기가 어려워지죠, 점점. 그러니까 이제 신혼 희망타운이 현실적인 가격을 더 낮춰줘야 된다거나 낮춰요. 아니면은 그 소득 수준 근데 더 소득 수준을 또 올리면은 또 금수저들의 그래서 그 상황이 희망타운을 그 공급하는 입지가 예. 좀 저가의 토지로 입지를 한 지역에 분양을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 뭐 도심지 같은 건 토지 임대부로 간다든지 예. 국공유에 진다든지 아니면 도시 외곽에 도로를 뚫고 그 출퇴근에 어려움이 없는 지역에 예. 저가로 공급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이렇게 공급하면은 이거를 감당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한 번만 더 짧게 확인해 보죠. 정부가 청약자 초기 부담 그 줄여주는 대신에 네네. 시세 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전용 모기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러면 모기지 전용 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대전제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선은 부모님을 등에 업을 수 있는 금수저는 우선은 이거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정말 저희 세대에서 쫓아갈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이건 사실 이건 계급적인 차원에서요. 우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가격을 낮추는 게 우선은 대전제고요. 그게 예. 대전제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수익 공유형 모기지예요. 예. 지금 보통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4에서 5% 정도 하는데 예.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 같은 거 나면 좀 나눈다라고 약속을 하고 한 1%대로 주는 거예요. 예. 제가 내년에 장가를 가야 돼가지고 이걸 한번 두들겨 봤죠 또. 예. 이게 어떤가 하고 두들겨 보니까 우선은 완전히 흙수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진짜 힘들게 사는 청년이다, 예. 신혼부부다라는 분들은 우선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어려운 예. 게 사실이고 대신 아까 말한 소득 수준의 맞벌이 650만 원 예. 여기에 근접하시는 근접해 분들은 가능해요. 예. 실제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1.5%로 계산을 하고 2억을 대출받는다고 쳤어요. 예. 그렇게 해서 20년 원리금 균등으로 하면은요 한 달에 95만 원 정도 내요. 그래도 맞네. 네. 1%가 네. 아, 1.5%. 1.5%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는 딱 맞는 그 그룹이 있긴 있는 거예요. 예. 있기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청약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 일단은 서로가 결혼을 해가지고 뭐 살림집은 필요한데 그런데 뭐 여건이 안 되니까 일단 수도권 저쪽 지역에서 좀 오가는데 좀 몸이 괴롭더라도 일단 보금자리 만들어 보자. 이런 사람들 서울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환경 개선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가 살다가 아예 하나 낳다가 하나를 더 둘을 기를 경우에 예. 뭐 13평에 사는데 한 20평 늘리고 싶을 때 청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더군다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외곽에 있다가 직장에 가까이 좀 옮겨보고 싶어서.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이제 좀 나아졌어. 네. 이제 좀 가까운 데로 가보자. 그래서 좀 교육 환경도 개선해보고 이런 그 꿈을 키우고 이제- 막 열심히 준비하던 사람들은 10년씩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의 택지가 택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택지 공급하는 것들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 무주택자 중심으로 일단 우선 분양하겠다. 예.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예. 집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참아라. 이런 그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무주택자 우선으로 주택 공급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또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자들이 투기 요소를 막는 건 당연하고요. 예. 단지 1가구 1주택도 진입할 수 있는 길은 더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 조금 뭐 어떤 다른 방법들을 네. 그렇죠. 좀 지금 찾아봐야 되지 뭐 않느냐? 75% 우선 분양했다면 예. 나머지 25%만이라도 1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걸로 가야지. 예. 그것마저 섞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해서 뽑아서 예. 제비뽑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장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좀 교수님이 말씀을 너무 잘 하셔서 이하동문입니다. 예, 진짜. 이해하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데를 선택해봐라.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주거비가 너무 부담하기 힘든 수준이라서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봤어요. 예. 그러니까 문화이주 프로젝트인 거죠.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서울에 있는 레미안이랑 지방에 있는 레미안이랑 도대체 무슨 재료로 만들길래 이렇게 다르냐. 10분의 1 정도. 네, 되죠. 이거 안 되겠다. 예. 우리가 보니까 서울에서 별로 하는 게 없다. 우리가 네. 뭐 예술의 전당 맨날 가고 이러냐. 우리 네. 친구들끼리 놀고 직장 여기 있어서 그러지. 네. 우리 한번 결혼하기 전에 다 문화이주 해보자. 네. 라고 했는데 진짜 안 돼요. 우선은 네. 터전 자체를 옮기는 게 어렵고요. 예. 이 서울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친구, 그다음 직장. 예. 직장 때문에 안 되고 또 가족이 다 있어서요. 예. 이거는 우선 서울 중심에 저희가 묶여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러니 결과적으로 틈새를 잘 찾아서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자, 그럼 어떤 점을 주목을 해서 전략을 짜면 될까요? 명확합니다, 이번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무주택자 통을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통에 무조건 노려야 돼요, 지금. 그럼 일단 주택을 산 사람들은 게임 끝이잖아요. 무주택자의 전략입니다. 무주택자의 전략. 제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주택자이다 이러면 네. 어떤 그 전략들을 갖다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우선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뭐 일반 운동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흑수저 얘기 자꾸 아까 했는데 흑수저 같은 분들께서는 대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유주택자로 전환하는 게 생각해 볼 거는 지금 대책 나오면서 바뀐 것들이 아까 통 하나 만든 게 그게 지금 상당한 거거든요. 네. 그 통을 하나 더 만들어서 1주택자 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성화를 내고 계시는 건데 네. 바꿔 생각하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 통을 노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은 전략적 차원에서요. 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서울 지역 내에 한정된 그 택지 분양할 때 네. 우선은 아침밥 먹은 사람들 말고 아침밥 네. 안 먹은 사람들 우선 먹어라라고 네. 줬으니까 최대한 이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부장 시장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재고주택 시장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미래냐? 그래도 예. 미래 가치가 있는, 미래 가치가 부동산 투자는 미래 가치가 있는 현재 가치로 거래되거든요. 예.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 도심지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이나 토지 재생 사업 쪽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지만은 대출도 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갭 투자하듯이 작은 하나 사놨다가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되면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예. 부장 시장이 아니, 확 바뀌었어요.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오래 있다가 그것이 현실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집을 갖다가 좀 한 2, 3년 후에 좀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내에서는 방법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수도권에 집이 하나 있고 아이다 직장 때문에 서울로 진입해서 우선 전세를 산다 그러면 예. 전세금 보증이 안 됩니다. 또. 예. 1억이 넘으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진입이 점점 어려워졌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 같으면 지금 뭐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예.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뭐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에 청약해도 좋고 예.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그래도 또 무주택자는 좋으니까 중대형 평형으로 좀 외곽지를 분양 만드는 게 좋고. 그런데요, 지금 사실 이런 그 답답한 그 1주택자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수요 분산 정책들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무작정 서울에만 살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바로 이제 공급 부족과 수요 초과인데요. 예. 이 공급할 땅도 없다면 수요를 결국에 분산해야 되는데 수요 분산 정책은 예전에 우리가 2009년도 2월 달하고 2월 12일하고 2012년도 9월 22일 날 세제를 통해서 미분양을 떨어낸 적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을 경우에 미분양을 사면 취득세 50% 감면대가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서울에 분산 정책을 쓴다면 수도권 지역에 미분양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이 잘 안 되는 지역에 이율이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 뭐 세제를 통해서 완화해주거나 면제해주면 일부 또 가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직장이나 또는 학교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도 뭐 이전에 혁신도시 같은 그러한 아주 적극적인 그렇죠. 일자리 어떻게 보면은 지역 이전 정책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써서 실제로 친구랑 직장이 그쪽에 있으면 가실 거 아니에요. 가죠. 예.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관련해서도 저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어느 지역에 서울에 있는 어떤 부속을 떼서 옮기겠다라고 하면 거기가 또 올라가서 또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라서요, 예.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쉽게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나름대로 일관성들은 있다. 그러면 시장에는 확실히 신호를 주겠네요.
이번에 9.13 대책 이후에 정부가 이제 공급 대책을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동안에 11번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 그 중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이 4번이었습니다. 예. 이 중에서 확실하게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이 9.1 대책. 예. 그게 딱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얼마나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중요한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번 대책들과 함께 통해서 네네. 전반적으로 우리 부동산 대책이 나아갈 길을 갖다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우선은 방향을 확실하게 잘 잡았다고 보고요. 예, 예. 네, 계속 흔들리지 않고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하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요. 예. 지금 대책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사고 팔고 공급하고 내용밖에 없어요. 아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네, 세입자 대책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입자 대책 보강해서 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전세 대출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는 특별히 좀 맞춤형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님 그리고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 모시고 정부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과 관련돼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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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